대한민국 공군의 주요 전력을 집중 조명해 볼까 합니다. 한국 공군이 세계 넘버 5다. 세계 5위다. T-50C 훈련기도 있고요. 시그너스. 지난해 기준으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자산이 410여 대라고 하는데 F-35A 20여 대를 또 추가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공군 전력 KF-21 진짜 못 차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뽕 간다고 그러시는 아무리 차올라도 부족합니다. 예. 스텔스 성능을 얻는다. 멈티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전자전기를 개발하겠다. 우리 공군의 그 소요가 한 300대 정도에 달할 것이다. 어쩌면 이제 F-35를 뺀 나머지는 전부 KF-21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어도 독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비행 기지에서 이륙을 해서 동해에 있는 독도와 남해의 이어도까지 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얼마인가? 이륙부터 해가지고요. 이륙하고 나서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작전을 하는 그 시간이죠. 독도 이어도 상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이거죠. 딱 가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한 30분 이상은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F-15K를 기준으로 하면 독도에서는 30분, 예. 이어도에서는 20분. 20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거죠. 예. 근데 KF-16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름통이 작을 테니까 네, 마이너스 10분 거기에서.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 네. KF-16은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 5분. 5분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가자마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매우 암담한 어려운 상황을 바꿔놓은 존재가 2019년에 출연을 했습니다. 뭐냐? KC-330 시그너스. 얼핏 보면 여객기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사실 여객기로 개조한 건데. 여기 비상구도 모이고다가. 네. 예. 그 별명이 시그너스인데 공군 장병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뽑힌 그런 이제 별명인데 이 공중에서 구비하는 이 KC-330 모습이 마치 백조가 날개짓을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은 명칭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름은 우아하나 이 역할은 정말 보기보다 굉장히 무서운. 예. 상대 입장에서 뭐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종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전략무기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시그너스의 이 우아한 날개짓을 넣은 뭐 나비 효과, 뭐 게임적으로 얘기하면 스노우볼 이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물론 우리 공군 전투기의 작전 시간 연장이죠. 네. 공중급유기는 사실 우리 공군에 되게 절실했던 그런 무기인데요. 독도나 이어도 상공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작전을 펼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어도 5분이라면서요? 가서 뭐 그냥 한번 보고 이렇게 돌아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급유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KC-330은 공중급유 한 번을 하면 각 기체들의 비행 시간이 이제 1시간 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이 KC-330에는 24만 5천 파운드, 그러니까 111톤의 연료를 실을 수가 있는데 한 번에 F-15K 전투기는 10대, KF-16 전투기는 20대에 각각 급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항상 연료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급유를 받으면 이런 부담에서 이제 벗어나서 본인의 기량과 항공기의 성능을 이제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KC-330이 뒤에서 이제 떠받쳐 주는 만큼 또 전투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공군에서는 이 KC-330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BK 이건 Before KC-330이고요. AK 이거는 After KC-330 마치 기원 전과 기원 후처럼 네. 이렇게 나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운전할 때도 빨간불 들어오면은 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신경 쓰이죠. 예, 그렇죠. 이거 뭐 기름 신경 쓰면서 이 전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파일럿분들이요.
근데 공중급유 과정, 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케이블 같은 게 꽂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 직선이었거든요. 그 급유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걸 분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의 이제 KC-135 공중급유기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네. 대표적인 공중급유기인데 KC-135는 이 급유통제회사가 항공기 뒤편에 또 앉아서가 아니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게 유리창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비행기가 공중급유 받을 전투기가 밑으로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손으로 이 스틱을 조정해서 공중급유구 구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직접 보면서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도 나이 먹어서 손 떨리면 못 한다고 이제 그런 옛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손 떨리면 사고 나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비행기 또 못 하는- 덜컹거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있고. 근데 본인이 수전증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기술에. 예, 예. 그래 보도의 숙련도를 네.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우리 KC-330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로 3D 영상을 활용해서 분당 최대 1,360m의 속도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제 급유를 하는 예. 이제 방식이죠. 지난 4월에는 이제 우리 공군 KC-330이 전력화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급유 작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공개는 안 했는데 예. KC-330으로 우리 F-15K 그다음에 KF-16 각각 2대씩 4대의 공중급유를 하는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이프가 이제 내려와서 이 급유구에 도킹이 되게 정확히 맞추면 그다음에 맞춘 다음에 급유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 급유기와 연료를 받는 전투기의 속도가 완전히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 속도가 0이 돼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이제 이게 잘 되지도 않거니와 마찰이 조금만 일어나면 불꽃이 튀게 되거든요. 불꽃이 튀면 이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당시에 이제 공중급유를 위해서 항공기들이 고도 15,000피트, 4,500m죠. 시속 290노트, 그러니까는 530km 정도로 속도를 다 맞췄다고 합니다. 예. 비록 이제 상대 속도는 0으로 맞추는 거지만 여전히 빠르게 이제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15m 거리까지 근접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KC-330의 그 붐을 F-15K 급유구가 불과 직경 10cm밖에 안 되거든요. 반뼘입니다, 반뼘. 요만한 구멍에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는 건데 KC-330의 공중급유 통제사는 조종실 내에서 엎드려서 하지 않고요. 조종실 내에 조종석 바로 뒤에 이제 콘솔이 있습니다. 거기서 편광 선글라스 글라스를 끼고요. 3차원 카메라 영상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붐 쪽으로 그 3차원 렌즈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그 한참 유행했던 3D TV 있잖아요. 예. 그거 볼 때 이제 안경 쓰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했는데. 그렇죠. 뭐 영화관이나 아니면 그렇죠. 어디 뭐 지금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놀이공원 가면 그런 거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걸 통해서 피급유기, 그러니까 기름을 받는 쪽에 기체를 3D 입체 화면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게 또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우리는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급유를 성공을 하면 KC-330이 이제 F-15K와 KF-16의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 5분에서 10분의 주유 이후에 급유 이후에 바로 그냥 작전 시간이 그냥 1시간 연장돼 버린다. 와, 진짜 필요하긴 한 거네요. 이 공중 급유기가. 그렇죠. 예. 이제 KC-330의 연료, 그러니까 111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예. 풀로 채우면 F-35A 경우 최대 15대. 35 되는 거 이게. 예. 당연하죠. 예. 15대까지 이제 급유가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우리 공군이 이제 처음으로 F-35A에 공중 급유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이 모습인데 F-35A는 이제 2019년 12월에 이제 전력화가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공중급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공개한 거는 이때가 이제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공중급유가 이루어지면 실제 작전 수행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시점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공군분들이. 네, 다 군에서 공개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특히 미군의 경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SC라고 그러는데 전략 홍보. 예. 아, 그런 말도 있어요? 전략 홍보? 타이밍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의성을 이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이 모습이 공개된 게 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을 통해서 남한 공군기지를 무력화하겠다. 전술핵단 한도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 4발을 기지 하나마다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유사시에 초토할 거다고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지마다 이제 요격 미사일이 있어요. 패트리어트나 뭐 천궁투. 근데 그걸로 요격을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군기지가 무력화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 공중 구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작전하는데 문제 없다. 그걸 이제 과시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유사시에도 응징 보복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이 공중급여 외에도 이 KC-330 정말 임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KC-330 규모의 이제 다목적 수송기를 보유한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예. 화물을 적재하지 않으면은 14,800km를 한 번에 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인력 300여 명 또는 화물 37톤을 운송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은 KC-330 시그너스를 4대 운영을 하고 있고 약 7,400회가 넘는 공중 구비 작전을 일단 수행을 했고 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군사 작전뿐만 아니고 국제 지원 활동이나 뭐 백신 긴급 수송이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해왔고요. 기억에 남는 KC-330 투입 작전은 우리 뭐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들 프로미스가 있고 프로미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작전이죠. 그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분들을 국내로 탈출시켰던 예. 미라클 작전. 굉장히 유명했던 작전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도 그거 예, 생각도 KC-330이었고요. 그다음에 요소수 긴급 공수. 요소수 사태 기억나시죠? 딱인데요. 빙고로 가도 꽉 채워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팔방비인처럼 온갖 군대 역할을 많이 한 거죠. 요소수, 네. 요소수 짱입니다 이거. 다른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가 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디젤차를 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와닿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올 2월에 이제 지진이 강타했던 그 튀르키예 긴급 구조대를 급파하는데도 그때도 역할했대요. 이 기체가 사용됐고 이런 활약 덕분에 KC-330이 사실 국격을 올리는 데 기여한 공군 자산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KC-330 조종사인 엄기수 소령님이 이제 멋진 말씀을 남기셨는데 예. 전 세계를 누비는 우리 공군의 승리를 급유하겠다. 예. 멋진 표현.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전 세계를 누리는 우리 공군의 승리를 급유하겠다. 엄기수 소령님입니다. 엄소령님, 예,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국격을 업그레이드 시킨 우리 시그너스 앞으로 활약 뭐 계속 기대해볼 만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고요. 예. KC-330이 예상보다 많은 활약을 하니까 이런 이제 능력을 가진 항공기도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4대인데 2대를 더 도입하자 해서 군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추가 도입 사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1조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유형상 경쟁을 취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잉사의 이제 KC-46 페가수스라는 공중구비가 있는데 그것과도 경쟁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 KC-46은 우리 KC-330처럼 많은 인원을 수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KC-46은 예. 순수한 공중구비기 기능에 충실한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KC-330처럼 다용도기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미 도입돼 있고 뭐 평가도 괜찮고 그래서 그게 더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외형상은 하여튼 이제 경쟁 체제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미공군엔 대표적인 대형 전략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가 있습니다. 전략 전설 수송기 역할을 모두 아우르는 이 C-17 수송기가 2012년에 말도 안 되는 실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이 아이러니한 이 그 실수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 수송기의 성능이 또 제대로 입증이 되게 됐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본방 야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다란 수송기 한 대가 민간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데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설마 착륙한 거야? 라며 경악했죠. 심지어 수송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은 뉴스 속보로도 보도되기까지 하는데요. 그저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뿐인데 이토록 난리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C-17 수송기는 1980년대 후반 기존 수송기로는 더 이상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응할 수 없다 판단한 미국이 새로운 대형 수송기 개발을 계획하게 되면서 탄생한 기체인데요. 기체 신뢰성이 높고 정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 기체로 전술 투하가 가능하고 위급 시 다수의 부상자를 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전천후 수송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수송기답게 대규모 장비와 인원 그리고 다양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데요. 공격 헬기 3대 혹은 험비 10대 혹은 병력 189명을 실을 수 있는 엄청난 수송력을 자랑했습니다. 전략 전술 수송기의 역할을 모두 아우르는 기체이자 미 공군의 핵심 수단으로 맹활약하며 전 세계를 누볐죠. 2012년 7월 20일 여러 임무를 수행한 수송기는 오후 1시 30분 최종 목적지인 플로리다주 템파의 맥딜 공군기지에 다다르는데요. 조종사는 생각보다 짧은 활주로를 보며 이렇게 작은 공군기지에 대형 수송기가 필요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활주로를 따라 엔진 역추진을 가동하며 안정적으로 착륙하는데요. 얼마 후 주변을 살피던 조종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군 기지라기엔 뭔가 분위기가 살짝 달랐고 무엇보다 군인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급기야 핸드폰으로 수송기를 촬영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해 조종사를 당황케 했습니다. 알고 보니 C-17 수송기가 착륙한 곳은 최종 목적지였던 맥딜 공군기지가 아닌 근처의 다른 민간 공항이었던 건데요. 군용기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민간 공항에 착륙한 건데 그걸로 왜 이렇게 난리치며 촬영까지 하나 싶겠지만 여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C-17이 착륙한 피터 오 나이트 공항은 소형 경비행기들이 이용하는 활주로 길이 1000m밖에 안 되는 작은 공항이었기 때문이죠. 아래쪽에 위치한 이곳이 원래 착륙하려던 공군기지고 오른쪽 위쪽에 이 작은 곳이 조종사가 착각해서 착륙한 민간 비행장인데요. 사진에서도 확연히 비교가 되실 거예요. 활주로 길이가 엄청 짧죠. 맥딜 공군기지 활주로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관제탑도 없는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만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에 중량만 127톤인 대형 수송기가 착륙했으니 놀라지 않는 게 이상했죠. 착륙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수송기가 착륙하려는 모습을 보고 100% 대형 사고가 날 것이다 확신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C-17 수송기는 너무도 스무스하고 완벽하게 착륙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한 목격자는 사고가 날 줄 알고 오마이갓을 외치며 탄식하다 멀쩡히 멈추자 How on the hell he stopped on that? 대체 그는 어떻게 멈췄지? 라며 어이없어 했죠. 그렇다면 활주로가 짧은 공항에 대형 수송기가 어떻게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던 걸까요? 조종사의 뛰어난 스킬?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해답은 C-17 수송기에 있었습니다. C-17 수송기의 가장 독특한 장점은 스톨인데요. 스톨은 Short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로 단거리 이착륙기를 의미합니다. 이착륙 거리를 길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스톨 기능을 지닌 C-17 수송기의 이착륙 거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화물을 만재한 상태에서의 착륙 거리는 823m, 화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915m면 충분하죠. 이 장점은 대형 수송기의 가용성을 엄청나게 올려줄 수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을 정도의 비행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C-17 수송기는 정돈된 포장 비행장이 아닌 비포장 도로에서도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졌죠. 때문에 공항을 착각했음에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C-17 수송기는 왜 4마일, 즉 6.43km나 떨어진 피터 오 나이트 공항으로 착륙했던 걸까요? 단순한 실수도 있었지만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조종사들의 집중력 저하가 그 원인인데요. 조종사들이 사고 기체를 몰고 올 당시 출발 직전 이루어진 갑작스런 일정의 변경과 긴 여정 등으로 인해 매우 피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실시한 인지력 검사에서 각각 79%,
89%에 불과한 인지력 정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알코올 농도 0.08% 음주 후 운전할 때 인지력 저하 정도가 70%라고 합니다. C-17 수송기 착륙 실수 해프닝은 조종사의 컨디션과 집중력 저하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자 C-17 수송기의 단거리 이착륙 성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미 공군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더욱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C-17 수송기는 이후 안전성과 운항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C-17 수송기는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며 전 세계의 군대에서 핵심 수송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C-17 글로브 마스터 3라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 안 그랬으면 다른 거였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2021년에 그 서울 아덱스 에어쇼 때 이제 C-17 수송기 이 공중기동 시범하는 걸 봤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뿐 아니고 본 사람들이 그 큰 비행기가 저렇게 단거리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동성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거리 수송기 사업 지금 2차 사업, 대형 수송기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사실 뒷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착륙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이륙을 못하면 짧으니까 활주로가. 네, 이거 견인해가지고 찾길로 이동을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나무도 베야 될까 전봇대도. 네,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착륙을 했지만 이륙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아무 문제 없이 이륙해가지고 그냥 목적지인 맥길 공군기지로 잘 갔다고 하네요. 그 도대체 뭔 기술인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짧은 데에다 그 큰 비행기가. 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전력 일단 전투기 그리고 수송기를 살펴봤는데요. 또 그 외에도 또 자산들이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전력은 이제 전투 임무기 그리고 훈련기 T-50 계열, 시그너스 공중기동기 외에도 감시 통제기라는 게 있죠. 감시 통제기.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2019년 12월 23일 새벽에 태평양 건너 사천에 도착을 해서 그해 한국군이 받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던 꿈의 정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그토록 원하던 최고의 전략적 정찰 자산인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하면 이제 이름이 나와야 되죠. 예, 아십니다. 이거 글로벌 글로벌 워크. 글로벌 워크. 예. 얘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자산이 돼 있죠. 예. 일단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바로 2019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요. 예. 실망하는 우리 장병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감시하기 위한 거의 정찰 이성급 최첨단 무인 정찰기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이제 고성능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이런 것들 갖추고 있고 지상 20km 고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예. 그래서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 글로벌 워크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항속 시간, 채공 시간. 예. 채공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길다는 거예요. 최대 42시간. 그 이틀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틀 가까이 비행할 수 있다는 거.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워크 도입할 때 우리가 이제 미국에 판매 요청했을 때 미국을 했어요. 한반도에 쓰기엔 이거 너무 투머치. 예. 고스펙이다.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 반응까지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요. 북한에만 쓰기엔 솔직히 아까운. 그러니까 유사시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이제 주변 강국도 이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20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비 1조 1,000억 원을 들여서 네 대가 도입이 됐고 기체 가격 자체는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니까 이 기체 가격만 한 8,000억. 왜 여기 이제 지상 통제사라든지 이런 지원 장비 그런 비용이 몇천억 원 되기 때문에 이제 1조 1,000억 원이 이제 들어선 거고요. 그래서 이 글로버크 도입을 통해서 우리 감시 정찰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런 이제 기대를 낳았죠. 우리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면 북한에게는 최악의 크리스마스 악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그렇죠. 되고요. 우리가 예. 이제 F-35 스텔스가 아까 그랬다고 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북한도 비난 일색이었는데요. 글로버로크에 대해서 미국의 첨단 살인 병기다, 살인 무기다 이런 표현까지 예. 썼고 글로버로크나 F-35나 민감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이게 뭐 별거 아니고 뭐 자기들한테 위협이 안 되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이만큼 이제 위협적인 북한의 위협적인 네.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증명해주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막말 수준에 따라서 얼만큼 우리가 잘 도입했느냐가 그냥 동시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러 정찰기가 있는데 이 글로버로크에 대해서 북한이 민감하고 이렇게 좀 막 그 원색적인 표현을 쓴 그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글로버로크는 그 ISS라고 인터그레이티드 센서 수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탐지 장비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그리고 영상 레이더가 또 탑재가 돼가지고 고정된 진지 건물은 물론이고 이제 움직이는 이동 표적까지 다 추적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장비들은 물론 이제 우리 공군이 이미 운영 중인 뭐 정찰기나 무인 비행기나 또 인공위성에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장비들이 일단 인공위성은 지구 궤도를 따라서 도니까 정해진 시간에 특정 지역만을 볼 수 있는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찰기나 무인 비행기는 뭐 채공 시간이 짧거나 고도가 낮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상도가 낮거나 혹은 뭐 장시간 감시를 할 수 없다거나 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글로버로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만 혹은 6만 피트, 뭐 15km, 20km 이런 상공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수십 시간 동안이나 연속으로 감시가 가능하니까 인공위성처럼 오랜 동안 볼 수 있으면서도 정찰기보다 더 넓은 지역을 또 감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권 내 인공위성이란 말로까지 불린다고 해요. 누가 그거 참 얘기 잘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게 글로버로크가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이동 표적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북한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자랑하는 이 탄도탄과 또 이동식 발사대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중요한 무기인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무기들 이런 것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감시 전략의 활용점이라고 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예, 없었으면 좋겠네 하고 이렇게 빌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은 없애고 싶겠죠. 떨어뜨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뭐 되나요 그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면 북한이 격추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km 고공이긴 한데 이제 북한에도 그 SA-2라든지 특히 SA-5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250km고요. 그다음에 20km 이상 고공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DMZ 남쪽에서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북한의 어떤 그런 위협 범위 내에서 범위 밖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비행하면서 이제 옆으로 정찰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글로버로크가 뛰어나지만 이게 굉장히 둔중합니다. 기동성이 뛰어나지는 않죠. 그다음에 속도는 느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이 2019년쯤에 대공 미사일로 미국의 글로버로크 격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도 당연히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찰 능력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군에서 글로버로크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글로버로크용 피하 식별 장치, 영어로 이제 IFF, Identification of Friend for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존의 IFF 모드 4인데 이거를 이제 5로 모드 5로 개량하는 이러한 작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이게 되면 미국 글로버로크의 그 상호 운용성도 향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버로크 이거는
운영을 어느 부대에서 공군 중에 어느 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 이게 이제 글로버크 들어오면서 공군에서 2020년에 제39 정찰 비행단이라는 걸 창설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버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의 중요한 정찰 자산들을 다 이제 운영하다시피 해요. 예를 들면 금강백두 정찰기 그리고 세메라는 이 F-16의 이제 정찰 포드를 단 거를 이제 세메라고 그래요. 예. 영어로 이제 RF-16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국산 기술로 개발이 끝나서 양산 앞두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MUAV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판 프레데터 비슷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백두 정찰기입니다. 우리가 정보 수집할 때 중요한 게 영상도 있지만 뭡니까? 듣는 거죠, 엿듣는 거. 통신 감청, 예. 통신 감청. 그다음에 주파수 파악하는 신호 정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통신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기가 바로 백두 정찰기예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 정찰기인데 이게 뭐 겉으로 보면 민간 비즈니스 제트기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 제트기를 예. 개조한 거고 이게 뭐지? 뭐 포스가 있어 보이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매우 이 안에 온갖 첨단 정찰 장비, 센서 및 분석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무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왜 백두라고 붙였냐면 이 백두산이 거의 맨 북쪽에 있죠. 거의 끝이죠. 북한에.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쯤까지 거기서 나오는 뭐 통신, 신호 정보 이런 거를 다 잡을 수 있다. 진짜예요? 목표가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군에서 1990년대 말부터 4대를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90년대면 어이구 출전 배치가 된 지 꽤 됐군요. 예, 뭐 30년이 넘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변화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백두 체계 능력 보강 1차 사업이라고 해서 신형 백두 정찰기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신트라는 기능이 이건 계기 정보 정찰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추가됐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정찰기들이 뭔가 감청을 한다 이러면은 뭐 목소리를 듣고 예. 무전을 하고 뭐 감청을 하고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헤드셋 같은 거 쓰고 있다가 예, 뭐 명령하다라는 걸 직접 뭐 이렇게 예. 듣는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북한군의 통신이나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이 없어도 전자 장비 간에 주고받는 신호 교환, 그러니까 기계들끼리 주고받는 신호 교환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식의 피신트란 거는 예.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포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작동에 따라서 무슨 네네. 신호가 다른가 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미사일을 발사해라 이런 거 듣는 게 아니고 통화하는 거 듣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신호가 포착이 되면 이제 백두 정찰기가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이 가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요. 이 밖에도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제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화염 탐지 장비도 장착이 돼 있고요. 또 항공기 조종은 이 사람이 하지만 물론 이 무인기는 아니니까 이 탑재 장비 운용은 지금 무인화가 됐습니다. 예. 이런 점도 이제 기존의 백두와는 다른 점이고 또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서 이제 지상으로 정찰 자료를 보내서 이제 분석하는 방식을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에 전력화가 됐는데 이 신형 백두 정찰기는 북한뿐만 아니고 주변국 군용기의 뭐 방공 식별구역 침범 이런 거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모함의 추적 감시까지도 사용이 되고 아주 뛰어난 성능을 자랑을 하고요. 요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ADD가 주관을 했는데 항공의 기체를 개조하는 거는 대한항공이 했고 데이터 링크 분야는 이제 한화 시스템스가 했고요. 전자정찰기의 핵심이라고 할 전자전 임무 장비는 LIG 넥스1이 LIG 넥스1이 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냈다고 합니다. 예. 이 신형 백두 정찰기는 정말 국산 기술이 대거 집약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백두 정찰기는 또 한 번의 이제 기술 도약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첨단 신형 백두 정찰기 4대를 도입하기로 또 결정이 이제 됐다고 해요. 방위사업청하고 백두 체계 능력 보강 2차 체계 개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는데 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어디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업 규모는 8천억 원으로 개발 기간은 2026년 말까지 3년여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제 백두정찰기 2차 사업에 사용된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서 카이가 있는 사천공항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포착은 어떻게? 공식 발표가 아니고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파이샷 있죠. 스파이샷 비슷하게 이렇게 찍힌 겁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펠컨 2000LXS 기종인데요. 다소사 비행기고요. 이게 인천공항에서 찍힌 거는 출고된 직후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도장이나 이 색깔 칠한 게 별로 안 보이죠. 예. 조립 후에 도색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출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비즈니스 제트기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당연히 이제 화려하게 바도 있고 뭐 샴페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화 보면. 이제 치장이 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비행기 X에 따르면 또 조종석을 제외한 내부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안에 우리가 통신감청, 신호정보 수집 관련된 각종 장비들, 그 다음에 이제 감시하는 요원들이 앉는, 전문 요원들이 앉는 콘솔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포착된 기체가 신형 백두 정찰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이 백두 체계 능력 보강 2차 체계 개발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도입한 백두 정찰기 기종인 이제 다소의 펠콘 2000S가 이제 단종이 돼서 지금 보시는 이제 펠콘의 2000LXS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거고요. 기본적인 제어는 길이가 20.23m, 높이가 7.11m, 날개 폭이 21.38m 이렇게 되고 최대 비행 거리는 7,408km, 최고 속도는 649km. 그러니까 빠른 기종은 아니죠. 최고 운항 고도가 14,326m에 약 19,414kg의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펠콘 기체를 기반으로 한 이제 신형 백두 정찰기가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될 텐데요. 정보 수집 장비, 송수신 시스템 같은 이제 주요 항전 장비의 체계 통합과 정보 수집 체계 운영을 위한 그 지상 체계 통합 체계 지원 요소 등이 또 개발이 돼야 됩니다.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백두 체계 능력 보강 이제 2차 사업이 2026년 말에 완료가 되면 우리 공군의 정찰 능력이 지금보다 몇 배나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워크, 백두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목이 마르고 다 필요해요. 바로 더 정밀한 정찰 감시 자산 확보 이제 계속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거는 뭡니까? 다 하늘에서 하늘인데 우주를 뺀 대기권 안에서의 정찰 수단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가장 또 부각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우주죠. 그러니까 이런 정찰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이 올라갈 수 있는 고도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상의 영향을 받죠. 날씨 안 좋으면 또 못 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산이 있으면 이 레이더 전파는 직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람 가시선도 직진하죠. 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지죠. 그렇죠. 사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산 뒤에가 뭐 짧게는 몇 킬로, 길게는 몇십 킬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주에서 지금 어떻게 되죠? 우주에서 지금은 그대로 위에서 보는 거니까 수직으로 내려다 보니까 그냥 피수사막에 내려다 보니까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가 중요하고 그래서 정찰위성이 중요해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4.25 사업이라고 처음으로 독자적인 정찰위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5개인데요. 위성이 5개인데 그중에 1호기가 올 11월에 발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5개가 이제 뭐냐면 그 싸라고 그래서 합성 계고 레이더 위성, 날씨가 안 좋아도 찍을 수 있는, 전선을 찍을 수 있는 싸 위성 4개, 그리고 전자형 카메라 하나. 전자형 카메라는 해상도는 더 선명하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 찍을 수 없는 한계 있는데 2개를 이렇게 조화를 시킨 겁니다. 근데 싸 위성이 전초로 찍으니까 이걸 더 많이 해서 5개인데 그중에 1호기는 전자형 카메라를 장착한. 대신에 해상도 높은 위성이 올라간다는 이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 정찰 자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찰 위성 확보를 추진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4.25 사업 위성은 해상도가 30에서 50cm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특히 2호 카메라의 경우는 해상도가 30cm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성 중에는 가장 해상도가 높은 이제 그런 존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싸위성의 경우도 뭐 1m 안팎, 1m 안팎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전천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 우주 공간에 있다 보니까 북한을 스쳐 지나가면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2, 30분이 아니에요. 3,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30분도 적은 것 같은데 3, 4분이요? 네, 3, 4분이니까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우주에서의 그 회전 속도가, 우주공항의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정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위성 5개 띄우면 찍을 수 있는 갭이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갭이 크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예. 쑥 지나가면서 볼 거다 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생각해 문제는 갭 2시간. 2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압니까? 뭐 모든 일이 다 벌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주기를 30분으로 단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는 게 초소형 사 레이더거든요. 이 ADD가 초소형 영상 레이더, 사 레이더의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 시험용 모델을 지금 개발 중인데요. 2023년 11월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11월이네요. 그러니까 금방 끝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초소형 위성이죠. 초소형 위성인데 요 장점이 뭐냐면은 기존의 뭐 중대형 위성보다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기동성이 뛰어나서 이제 궤도 진입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쏘아 올리기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주기 문제인데, 북한의 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아니면은 적성 국가 그 외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적성 국가들이 주변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예, 적성 국가의 군사적 이상 징후를 탐지하려면 위성이 이제 자꾸 주기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초소형 위성을 많이 띄워놓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상으로는 초소형 사 위성을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이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주기가 이제 짧아지는 거죠. 또 이것도 역시 뭐 주 야간 악천 후에도 높이 있는 510km 정도의 적외도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과 기존의 그 425 위성하고 함께 운용을 하면 사실상 북한을 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계속 쳐다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가는 거죠. 네. 플러스 뭐 대규권 내에서도 뭐 글로벌 워크 100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전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성상 주변에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가상 적국이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해군도 중요하지만 육군도 중요하지만 공군이 또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정찰 측면이라든가 이런 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나가면서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면 충분히 뭐 주변의 어떤 환경이 변하고 갑자기 상황이 변하더라도 얼마든지 미리 탐지를 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공군이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구호가 특히 술 마실 때 건배사도 하늘로 우주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주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실제로 뭐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됐는데, 얼마 전부터야 이제 우주에 좀 힘이 실리는 이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고 우주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정찰 위성 얘기만 했습니다만 다른 이제 군사형 위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주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쪽으로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 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은 건배사의 하늘로 우주로, 육군은 그래서 이제 육해군, 뭐 해군의 경우는 바다로 세계로, 바다로 세계로. 해병대는 귀신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은 누가 지키냐.